내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는다면 내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오후 2시부터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감사원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 오후 2시부터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최 감사원장에 대한 변론 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다시 한번 좀 복귀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감사원장은 헌법상 보장된 독립성의 어떤 최정점인 국가의 어떤 회계나 관련한 부분들을 감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최초로 이제 소추된 사건이고 소추된 지 지금 현재 69일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첫 변론 기일이 이제 진행된다. 다만 이제 준비 기일은 이미 3회 정도 진행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변론 기일에 중요 증인을 신청하고 그동안의 서면 공방과 쟁점을 정리한 다음 증거조사,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에 탄핵에 이를 정도로의 어떤 파면 사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1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김태우 국장 그리고 김숙동 그 국장이 이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번에 탄핵 심판의 쟁점 중에 이 김태우 국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획조정관의 역할을 이제 재직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획조정관으로서 그 당시 탄핵 사유 중에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업무를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 그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고요. 이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국회법이나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의결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재량을 부여해서 감사를 청구할 도록 하는 부분이 감사헌법상의 어떤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런 계획 자체가 위헌이거나 위법하다라는 것이 소추단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김태우 국장을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숙동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이제 중간 결과를 보고하거나 외부에 이제 이 관련한 감사 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 감사 결과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다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 만큼 이 업무를 담당한 김숙동 국장을 이제 소환해서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서 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실제 규정과 법에 맞게 공개를 했는지 여부, 이 공개 과정과 또 외부에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관련 규정을 지키거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누군가의 지시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늘이 첫 번째 정식 변론 기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주심 재판이죠. 김영두 재판관이 오늘 변론을 마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 거예요? 일단은 3회 준비 기일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서면에 대한 어떤 제출과 증거는 제출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증인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자료로 이제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쟁점 사항들은 감사원의 독립성 지위를 부정한다던가 표적과 정치적인 어떤 감사를 했다라든가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라든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언론 보도라든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인 감사나 표적 감사는 또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은 다수 필요하지 않고 핵심 증인 2명만 증언을 청취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추가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변론이 속행 좀 뭐 더 추가되거나 이런 거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1차
요 변론기일에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나 최후 변론을 실시하다가 중요한 쟁점인데 좀 더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3차 변론 준비기일에 이미 다음 기일에 종결할 수 있으니 최후 변론을 준비해 오십시오라고 그랬군요. 이야기를 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종결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내일이 8차 변론 기일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두 명 정도 더 채택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여러 명의 증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조서나 언론 보도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국회 현안 질의에 나아가서 이 헌법재판소의 증언을 직접 청취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자료가 있고 특히 수사 기록과 수사 조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판단에 이를 정도의 충분한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인을 구태여 채택하지 않더라도 판단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 이제 대통령 측에서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로서 한두 명들은 더 채택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정에서 증인보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예. 민사든 형사든 증인들이 선서한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편의적으로 어떤 기억에 대한 왜곡이라든가 본인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또 모호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종합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증인의 수는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다만 이 8차 변론기일이 최후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최후 진술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대통령 측에서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후 변론을 위한 시간적인 어떤 기일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신문 뒤에 최종 변론 절차가 있는데 그 최종 변론 절차는 내일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기일을 지정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내일 만약에 최후 변론을 실시할 것이라면 재판관들이 양쪽 대리인단에게 최후 변론도 18일 말미에 진행할 예정이니 준비하십시오라고 언지를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소식은 그건 전해오지 어렵다고죠?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8차 변론기일도 증인이 많아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종결할 것으로 예.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후 변론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지금 화요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지금 20일인 목요일 같은 경우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예. 있고 그렇죠. 또 구속 취소와 관련한 신문기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18일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형사재판 전쯤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최후 변론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3월 초도 이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 측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만 헌재가 이를 기각했잖아요. 평의를 해보니까 증인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국무총리로서 그 당시 국무회의의 실체적인 절차적인 요건이 성립이 됐는가 본인이 이미 흠결이 있는 절차였다고 주장했고 예. 국무위원 대다수가 반대를 했다는 취지의 어떤 진술을 반복적으로 국회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받으면서 장시간 진술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진술과 국회에서 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면 굳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 절차로 그 진실을 청취할 필요가 높냐 이 부분에 이제 고민인데 반복된 진술과 일관된 진술이 이미 서류로 제출되어 있다면 굳이 증언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이제 대통령 측의 어떤 탄핵과 관련한, 그러니까 증인신문과 관련한 방어권과 탄핵 가능성 이런 기회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비교적 이것이 한덕수 총리가 경험한 바와 다른 국무위원들이 경험한 바가 거의 대부분 일치하면 이 반대 신문을 보장할 필요가 그닥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취지로 기각되지 않았을까.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수사기관과 국회에 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 판단해도 좋다라는 판단 같습니다. 이제 보면 이상민 해양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발언을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그때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뉘앙스는 조금 다르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윤통 측에서는
아마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때의 어떤 뭐 좀 위법성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했지만 또 와서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을 기대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재판부 측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최소 10명 이상이 넘는 상황이죠. 1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또 국회 현안질이나 각종의 어떤 조사 절차 과정에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선서한 증인의 한두 명의 이야기만을 기초로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절차적 적합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어떤 정합성, 절차적 어떤 합법성 이 부분은 판단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저희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는 지금 수사 기록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종합해서 판단하면 좋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마지막인 이제 내일 8차 변론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성현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나 이런 내용들을 받고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거나 밑에 부하들에게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진술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내용을 교차적으로 신빙성을 판단하고자 이제 재판부에서 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태영 국정원장도 마찬가지로 이 삼청동 안가에서 지난해 3월 말 4월 초에 대통령과 회동을 하면서 비상조치에 대한 언급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예. 비상계엄의 어떤 계획의 성립 시점, 그러니까 모의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대통령 측에서 지금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 홍장원 차장의 증언 중에는 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거론되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재차 확인을 하면서 홍 차장의 진술을 믿을 만한가 아니면 불일치하는가 이 국정원장의 진술로서 확인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김봉신 전 서울경찰청장은 관련해서 경찰들이 그 당시에 국회에 투입된 목적 그리고 상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지금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는 경찰은 내란과 비상계엄과 관련한 업무에 이제 동조한 것이 아니라 이 치안 업무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재판부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 차장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재판부가 이를 또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7차 변론 기일던 어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역시나 다른 변론 기일 못지않게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이었다는 평도 나왔는데, 대통령의 적극성, 물론 변론 기일이 얼마 안 남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증인을 선별해서 어떤 증인은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반대 신문이든 주신문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예. 또 어떤 증인 같은 경우는 또 일찍 퇴장을 하거나 또 이제 그 자리에 이탈하는 정도를 보이거든요. 즉 대통령은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나 단전 지시나 국무회의 적법성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참여를 한다거나 신문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8차 변론 기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라든가 관련된 이제 위헌적인 부분, 개헌과 관련한 불법 체포, 영장주의 위반, 언론 출판 자유 제한, 이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8차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예. 특히 2명에 대해서 콕 지적해서 내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동과 악의적인 어떤 음모 행위라고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로 거론됐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와 배치되는 사람이 조태영 국정원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낮추기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차 변론도 윤 대통령이 참여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타내기 국회 권한이라면
이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계엄을 선포하는 비상조치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인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판례나 우리 기존의 선례나 관련된 결정들의 주된 취지는 개헌권 행사도 정해진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절차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권의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헌법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예.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결국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 측에서 국정을 마비한다거나 줄탄핵을 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논박과 비판이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 줄탄핵의 문제가 현재 감사원장이 탄핵 심판에서 보이듯이 만약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되고 줄줄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 후폭풍은 또 이 국회 소추를 한 야당 측에서 또 정치적인 부담과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분리해서 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당한 행위가 있었고 탄핵 심판을 남발을 해서 굉장히 국정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비상조치권의 대상 그러니까 도저히 군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으면 이 위헌적인 상황이거나 위법성이 제거되지 않을 유일하고 어떻게 보면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였기 때문에 이 비상조치권을 행사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야당이 어떻게 조금 비난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계엄 자체가 모두 다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또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뭐 사실로 확인되거나 한다게 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어떤 뭐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윤 대통령 측에게는 좀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재판부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뭐 큰 영향은 아닙니다. 주요 쟁점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탄핵 소추 사유에 군인들이 시민을 공격했는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소추 사유와 무관한 쟁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일반 시민 입장에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포고령과 비상계엄 자체가 그 자체로 군인들에게 우리가 실제 폭행을 당하거나 구금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그런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요건과 헌법에 부합되지 않은 포교령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이나마나 기본권을 제한당할 위기가 있었더라면 그 위기조차도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적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 군인에게 어떤 시민이 폭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네. 일이 있었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민을 비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갑자기 시민들이 서울 시내 도심으로 군인들이 이렇게 그 집결을 하면서 굉장히 부당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압하려거나 또 심혈할 염려에 있어서 좀 흥분해서 이렇게 조금 폭력적인 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비난할 일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원인 제공에 대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렇게 급작스럽고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했다라고 볼 여지는 없는가라는 점도 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7차 변론길의 핵심 쟁점은 부정선거론이었습니다. 헌재에서 처음으로 부정선거론이 다뤄지게 된 건데 어제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했다면서도 부정선거와 연결짓긴 어렵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 백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이 백 전 차장의 진술이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예상되는 그 증언이지 않았을까 싶고 이 증언만으로 부정선거의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조치권을 꼭 행사했어야 됐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점이겠죠. 어느 국가 조직이든
그 시스템의 부실과 또 개선할 사항들은 어느 조직에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그 부실과 부정의 의혹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이 군병력을 투입할 정도로 정말 엉망진창인 조직이었는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되는 실체가 어제 증언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고 점검이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인사의 문제라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 부정선거가 존재했는가. 이 대통령 측 증인도 부정선거를 연결짓긴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예. 그런 만큼 부정선거의 실체는 현재로서는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정과 이런 우려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이 되는가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의 추가 반론과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정선거의 의혹만으로 비상계엄 이 정당했다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네, 또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부정 채용 의혹 등은 선거와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역시 이 부분도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기는 부족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뭐 시스템이 부재나 누군가 일탈행위 또는 권한 남용행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법과 비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사권에 한한 문제일 뿐 이 부정선거라는 조직적인 범죄와 관련한 그 개연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선관위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그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최정점인 선거가 혼탁하거나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부정하게 이 민주주의가 왜곡돼서 다른 결과가 표출이 됐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결과가 부족하고 그를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특히 어제 나와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킹 가능성이 있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제도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만큼 아무리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21대 총선 어떤 선거, 어떤 대선이 어떻게 부정선거였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한편 어제 그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섰던 인물이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3, 4월에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자신은 김용은 전 장관을 통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증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측에는 일단 뭐 좀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어제 유불리가 같이 섞여 있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고 보입니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것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야기하는 국가안보의 위협이 지나치게 우려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죠. 비상조치의 어떤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생각할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는 대통령 측에 유리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실장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안보가 그렇게 지대하게 우려스러우면 비상조치가 필요했는가. 그 부분을 대통령과 결을 달리해서 조치가 상당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 그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사실을 증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 이외의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비상조치라는 계엄 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상황이었고 비상상태였는가. 그 근저리에 있던 국가안보실장 그러니까 그 당시 국방부 장관도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는 부분은 근저리에 있는 참모도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과연 그 일반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아니었습니다. 예. 또 어제 집중했어야 할 그 큰 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국무회의 절차였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원에서는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잘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고 예. 이 절차를 위반하는 점을 위헌과 위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이 절차를 지켰는지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 국무회의가 관련해서 충분한 심의를 했는가 그 절차가 실제 실효적으로 심의 기구로서 국무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 소통
소통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따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은 내 개인적인 판단은 국무회의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예. 나머지 국무위원들 대다수는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어떤 진술들이 그 헌재의 증거로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각자의 의견과 주장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어떤 회의를 했을 때는 기존의 회의대로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한 규정들이 있고 회의를 한다면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고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서하게 되어 있고 의사정족수를 따져서 개의를 하게 되어 있고 안건을 미리 상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이런 절차들을 대다수 위반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모여있기는 하나 국무회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봤을 때는 다소 부실했지만 다소 5분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통해서 부실하긴 했지만 국무회의라는 기본적인 어떤 행위는 있었다. 이런 이제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서 예. 결국 이 역시도 재판관들이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증거 자료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의 영역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이상민 전 장관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단전 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 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적힌 쪽지를 뭐 본 것 같다. 그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쪽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은 엄포용, 압박용, 경고용이었을 뿐 실제 포고령의 내용이나 이 개헌과 관련한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그 지시할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단전간 이 단수 지시는 포고령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를 실제 집행할 의사를 보여주는 단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전을 한다는 것, 그것도 특정 언론사에 했다는 것은 그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쓴 것이라고 보이는데 예. 과연 압박용으로 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구체적 실행행위로서 단전 단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하다라는 쪽지는 왜 작성을 했는가? 이 역시 엄포용인가? 왜냐하면 그 압박용이었으면 그게 없었어야 더 많이 맞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실제 소방청장이 그와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들은 바가 있고 다만 우리 소방청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 불이행에 나아간 것이죠. 그럼 이것은 스스로 내가 중지한 게 아니라 하달한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장과 좀 불일치하는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이 쪽지뿐만 아니라 다른 쪽지도 존재를 하죠. 즉 최상목 그 대행이 주장한 그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을 헌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정한 비상계엄의 선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목적과 그 결과가 헌법에 부합했는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방청장과 관련해서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단전단수 지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이 전 장관은 통화는 했지만 지시를 하진 않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도 좀 대치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수사 진행 예.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해서 이 사실관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보면 소방청장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간부 대책 회의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전화를 받고 이 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듣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장관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다라고 옆에 있는 간부와 부하들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런 만큼 이상민 전 장관과 소방청장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다면 이 내용을 직접 듣고 그 목격한 사람들의 전언과 이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하면 누구 말이 사실에 가까운지가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소방청장과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둘러싸고 객관적 사실이 누구의 진술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직접 목격한 자가 있었는가 그 사람들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쪽지의 존재 자체는 누군가는 단전을 지시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이상민 전 장관이 아니면 그럼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됐을지언정 어쨌든 의도성을 갖고 써준 것은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법률에서 뭐 물론 이 사건은 내란죄 기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인데 미수라는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중지 미수이냐 장애 미수이냐. 어떤 차이예요? 중지는 내가 살인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 내가 살인은 좀 나쁜 죄니까 그만해야지가 중지 미수이고요. 장애 미수는 살인을 하려다가 범행 도구가 부러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의 상황이 시도는 했으나. 발생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장애 미수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주장은 내가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하지 않을 중지하려는 짧게 끝내려는 중지 피해를 미수의 경우. 크게 입히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지금 다른 사람들의 주장 중에 일부는 이런 지시는 왔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따를 수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내렸는데 부하 직원들이 하지 않아서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증언들도 지금 군 사령관들 지하 부하 직원들에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요 가치 판단도 헌법재판소나 형사재판부가 하지 않을까 합니다. 중요한 개념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 입장에서는 중지 미수를 볼 것이냐, 해당 그 사안을 장애 미수를 볼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게 예상하신다면? 일단 이런 점은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이런 지시를 어떻게 이행합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소방청장도 단전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김현태 특임 장관도 내가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는데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상부에서 이야기하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철수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부는 집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하급자들이 이행하지 않은 이게 오히려 객관적 실체에는 좀 더 부합하는 게 아닐까. 다만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재판관들의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제 윤 대통령이 그 계엄 해제 의결이 나온 직후 곧바로 해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국회법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의결 후 계엄 해제까지 그때 3시간가량 걸렸거든요. 이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헌법재판소가? 뭐 다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처음 생각대로 우린 빨리 끝낼 생각이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의 해제 결의를 예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제를 하니까 그제서야 법령을 찾아본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정황이잖아요. 거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 해제 의결까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는가 또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인 요건들을 너무 미비하게 하다 보니까 차후에 이것을 조금 검토했는가 또는 계엄을 해제 선포하는 것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섣불리 빨리 이것을 단시간 안에 해제하는 것에 대한 좀 곤란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국회법을 찾아보는데 저희 같은 변호사는 예를 들면 20분도 걸리지 않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핸드폰 열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때는 3시간을 법전을 찾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시험을 보신 분이고 하다 보니 또 검찰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 일반 법령이나 이런 것들과 좀 동떨어져서 법전을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변호사들 젊은 변호사들은 다 더 빨리 할수 인터넷에 있는 거죠? 법령 찾기 사이트들이 많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3시간 동안 어떤 생각으로 이 해제 결의를 지체했는가에 대한 고민은 실제 국회법만을 찾아보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됐는가는 좀 선뜻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하신 분이라면 그런 지금의 방식을 모른다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근데 법전을 보더라도 국회법에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당 조문이 뭐 그 그래봤자 3시간까지 걸릴 몇 게 조항이 아니다. 되시지 않으니까 그냥 조문을 찾아봤다는 알겠습니다. 건 하나의 상식적인 표현일 뿐 좀 고민하고 고심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내용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